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오전 7시 26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도 구독을 좀 눌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구독 중인 분은 다시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잡담 좀 하고 갈까요? 어제는 북한산에 다녀왔고요. 밤이 그렇게 많이 열렸더라고요. 그 밤이 막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그 떨어진 밤을 등산객들이 죽는 그러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30분만 가면 도초에 국립공원이잖아요. 서울시를 둘러싼 북한산, 도봉산, 이런 아주 좋은 아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좀 뻔뻔스러운 사람, 조금 사악한 사람들이 많이 살까? 참 안쓰러운 일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법관들을 해고하고 재판을 AI로 하자라고 하는 파격적인 제목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관련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단식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준비한다는 겁니다. 26일 날 열리네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자신이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 이틀 만이자 지난달 31일 단식을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이 대표는 이제 내일 열리게 될 영장실질심사에 준비한다는 겁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거나 침대에 이렇게 실려서 가는 것보다는 좀 당당히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토요일 날 이런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구속이 돼도, 만약 구속된다 하면, 또 구속자부심도 있고, 보석도 있고, 또 국회의 석방 결의안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국회 석방 결의안과 관련하여 제가 좀 더 정확한 후속 보도 해드리겠다라고 토요일 날 약속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구속되고 난 뒤에 국회에서 석방 결의안을 어떤 방법으로 발의하고 처리될 것인가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어제 인터넷판 조선일보에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국회 석방 요구로 풀려난 의원이 비회기 때 다시 구속됐다. 한동훈이 그 당시 검사였다라고 하는 토요일 날 저녁 6시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구속 시 석방 결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2004년 재구속 사태를 한번 살펴봤다는 겁니다.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이 국회에서 석방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4년 국회 석방 요구 결의안 가결로 풀려난 의원이 비회기 때 다시 재수감됐을 당시 그 당시 검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04년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에 대한 석방 요구 결의안이 채택됐었다. 당시 다수당이면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서 전 대표에 대한 석방 요구 결의안을 찬성 158표, 반대 6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맹형규, 박종희 의원 등 22명은 지난 6일 한화 김승현 대표가 보냈다는 팩스 한 장을 근거로 현역 의원을 도주 사유가 없음에도 구속한 검찰 수사는 잘못이라는 석방 동의안을 제출했었고 당 지도부가 본회의의 불상정을 결정하자 이날 의안 변경을 통해 석방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위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는 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석방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청원 대표입니다.
서 전 대표는 구속된 지 10일 만에 석방됐었다. 2004년 3월 10일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서 전 대표는 재수감 대상이 됐다. 헌법은 회기 중에만 국회의원을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 전 대표는 회기 종료 후 병원에 입원하면서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수감을 피하려고 했다. 당시 서 전 대표의 상도동 자택 앞에는 당직자와 지지자, 주민 등 100여 명이 몰려와 재수감을 반대했다. 이들이 자택 앞을 차로 막으며 대치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이때 대검 중수부 소속이었던 한동훈 검사는 서 전 대표의 병원을 찾아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수감 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상태라는 걸 입증했다. 결국 서 전 대표는 석방된 지 36일 만인 3월 16일 재수감됐다. 당시 서 전 대표는 병원 검진을 마친 뒤 오후 1시쯤 상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직행해 재수감 절차를 밟았다. 국회 석방 요구 결의안으로 구속 중인 의원이 석방된 사례는 과거에 있었지만 재수감된 건 서 전 대표가 처음이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 자, 지금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의 석방 요구 결의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12일 정기 국회가 끝난 뒤 12월 정기 국회가 끝난 뒤 다음 회기부터 석방 요구안을 올릴 수 있다. 석방 요구안은 제적의원 4분의 1이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이 대표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전략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석방 요구 결의안을 국회 표기에 붙일 수 있어도 미주시다. 국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제표 동의안이 149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상황인 만큼 석방 요구 결의안이 부결될 경우 역풍을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석방 요구 결의안은 아마 기명일 겁니다. 기명. 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월 회기가 끝나고 그 다음 이제 회기를 하면서 석방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 다음에 계속 선거 때까지 회기를 연장하는 겁니다. 임시회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출마할 테니까 일단 국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이 되면 체포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사태도 있을 수 있다. 이재명은 모든 일인지 한다. 국회에서 석방 요구 결의안이 올라올 수 있고 일단 석방되면 회기를 연장해서 그리고 국회의원에 입후보하고 입후보자 상태에서는 구속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당선되면 또 계속해서 가는 거가 되겠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제가 이런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어제 방송입니다. 어제 일요일날 방송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방송 제목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찍으라는 말입니까? 라는 방송 제목으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4월 혁명을 추진 중이고 그리고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에서 국힘을 많이 찍어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한 그런 과반수지 일을 하기 위한 과반수가 아니다라는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시해 주셨고요. 댓글 2개를 여러분께 읽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의 댓글은 여러 번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히로시 가네시로라고 하는 일본 거주 한국인이십니다. 유명한 페이스북 저널리스트인데요. 그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어제 제가 한 방송의 댓글입니다. 윤석열과 국힘당은 아직도 총선에 승리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정치 현실 인지장애 증상이 있어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국가도 국민도 정의도 한낱 그들이 신변 보호와 미래를 대비한 자기 보호 이외에 이런 모든 게 2순위, 3순위입니다. 윤석열의 정신이나 정체성을 보십시오. 일관된 보수의 전통적인 정신인 이승만, 박정희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뿌리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신변 보장과 조직 보호를 위해 노무현도 김대중도 문재인 정신도 받아들여 국가 정체성을
타중체제로 믹스하겠다는 지극히 위험한 정신을 가진 자가 윤석열입니다라고 하는 댓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또 다른 댓글 하나 읽어드립니다. 재미있는 댓글입니다. 가만있어. 어디 갔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어제 방송, 그러면 이재명을 찍으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방송에 대한 댓글입니다. 국민의힘의 의석 과반수, 비굴한 보수들이 자기 변명이다. 이상로 기자도 윤빠 하다가 득이 없으니까 재빨리 태극기로 돌아선 거고, 윤석열은 문재인이 충견으로 문과 척지는 척 시호시키고, 보수의 힘은 문재인이 프락치입니다. 윤석열의 본질을 보십시오. 라고 하는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 댓글을 보고 어제 웃었습니다. 여기 이상로 기자가 윤빠 하다가 득이 없으니까 재빨리 태극기로 돌아선 거다. 천만의 말씀. 저는 처음부터 태극기였습니다. 제 페이스북을, 그러니까 사람을 팔려나려면 그 사람이 그 SNS 기록을 보면 됩니다. 저는 2016년부터 광화문 그 시청 앞에 나간 태극기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윤빠를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대선 과정에서도 김경재 후보를 지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보고 사과하라, 탄핵에 대해 사과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취임하자마자 또 당신이 집행유예 기간이 5년이다. 빨리 추서훈이 석방하고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있던 국정원장들 모두 석방하라.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당신의 원죄, 대역죄를 지은 것에 대해 결자 해지하라는 방송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어떻게 보시는지 모릅니다만 이상로 기자가 윤빠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이틀 전에 또 이런 이런 댓글을 올리셨어요. 그 외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바이든을 날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 방송에 MBC의 기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원문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했더니 바이든을 날리면인지 윤석열을 날리면인지 명확치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히 모르면 기사를 쓰면 안 됩니다. 추측으로 기사를 쓰면 안 됩니다. MBC 기자는 그게 바이든으로 들렸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이든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즉 기자가 명확치 않은 것을 기사를 쓰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를 썼다가 잘못 썼으면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저는 윤빠가 아니고 윤빠를 한 일도 없고 앞으로 윤빠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갑니다. 그 30년 만에, 이거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로 다가왔다. 안철상 대법관이 이제 오늘부터 대법원장 권한 대행을 맡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대법관 증원에 반대했다.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면 전관 이후를 받게 됩니다. 대법관 출신은. 그리고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이 판사입니다. 그 판사가 직접 수사도 하고 압수도 하고 나중에 재판도 하는 게 위헌이냐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나가 있는 판사를 모두 리콜해라 라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균용은 돈과 그리고 정치적 욕심에 찌든 아주 전형적인 못된 법관이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지금 아마도 야당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에 부결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구속과 맞물려서
이재명 대표가의 구속에 찬성하지 않았던 야당은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차제에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까지 대법원 재판피해 연구소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보여드립니다. 대법원 재판피해 연구소가 끊임없이 주장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리불석행제도, 즉 대법관의 숫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읽어보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린다. 그게 1년에 10,000건이라고 그랬습니다. 판결문을 잠시 보여드립니다.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게 판결문입니다. 위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보았으나 상고인이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 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해당돼서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렸다. 이게 1년에 10,000건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재판피해연구소는 이거 위헌이다. 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각하시켜버려. 위헌이 아니다. 요건도 안 되다라고 각하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년에 10,000건씩. 여기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전관 법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대법원 출신 전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여러 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법원 출신 전관들은 1년에 100억 정도 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수를 늘리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1년에 100만 건씩 버리는 겁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돈은 서민들이 착취해서 뽑아낸 돈입니다. 그래서 대법관, 유명 로펌, 변호사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없애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전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자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독일은 300명이 넘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이면 청소원의 숫자를 늘리면 되고 대법원에 소송 건수가 많이 밀려 있으면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한 주장이고 한 240명에서 300명 정도로 늘리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모든 제도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사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2일자 매일경제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의학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를 AI가 풀었다는 겁니다. 자, 구글의 딥마인드 AI 프로그램이 단백질을 3D로 분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에 버금가는 예비 노벨상의 미 레커스상을 받았다는 거죠. 단백질을 3D로 분석한 거. 이번 수상자는 딥마인드 소속 연구자들이지만 실제 수상의 대상이 된 연구 성과는 딥마인드 AI 알파폴드가 스스로 학습하고 생산한 내용이다. 상을 AI가 받을 수는 없지만 AI가 이 단백질 3D로 유전자가 단백질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분석한 게 연구원들이 아니라 AI라는 겁니다. AI가 수행한 연구 성과가 예비 노벨상으로 불리는 레스커상을 수상함에 따라 레스커상이네요. 향후 노벨상도 AI의 연구 성과를 인정할지에 관심이 모여진다. 자, AI가 수행한 성과가 누구에게 귀속될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이다. 야, 이거 상을 AI에 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AI를 이용하는 과학자들에게 줘야 되는 거? 이렇게 AI가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목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을 제가 지워버렸네. 잠깐만요. 다시 꺼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제목인데요.
저도 뭐 재판을 AI로 한다, AI로 한다 그래서 그렇게 재판 어떻게 AI 할 수 있을까라고 지금까지 좀 그 회의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대법관들을 해고하고 재판을 AI로 하자 하는 제목을 제가 오늘 썼습니다. 자, 우리나라 법원은 3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런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사실심입니다. 즉 피고가 이제 원고가 자기 증거를 가지고 오면 법원이 그거를 증거를 검증을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 그 사실심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즉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판단한 사실이 적용이 법률을 잘 이해하고 했는지 법률을 잘못 이해했는지를 판단하는 사실심입니다. 법률심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간단한 심사입니다. 대법원의 심사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낙태가 위헌이냐 아니냐 이거는 대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판결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 법률을 제대로 적용했느냐 적용하지 않았냐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권순일 씨 얼굴을 좀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저렇게 그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권순일이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했지만 거짓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AI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법관들, 우리나라 판사, 대법관들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여기 누군가가 아주 비난하는 글을 썼어요. 잘 기억해. 재판은 거래야. 땡길 수 있는데 땡길 수 있을 때 땡기는 거야. 50억 클럽이니 100억 클럽이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판결을 권순일 같은 판결을 AI는 하지 못해요. 왜? 법대로 하니까.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봅니다. 지난번에 그 이재명이 그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켜줬던 대법원 재판을 사람들이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AI가 해야 되겠어요? 지금 사람보다 AI가 훨씬 정확해. 그러면 정확한 걸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비행기 이제 이렇게 태평양을 날아가고 그런 비행기는 막 12시간씩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있어요. 그 대한항공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회장이 그 조종사들이 파업한다 그러니까 별로 당신들 하는 일이 뭐 있어? 다 컴퓨터가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종사가 조종을 해서 서울에서 미국까지 간다는 거는 우리 착각입니다. 대부분은 컴퓨터가 해요. 사람이 조종사가 이렇게 나침판을 보고 이렇게 막 항법 지도를 보고 서울서 LA까지 간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AI에 컴퓨터에 맡기면 솔직히 해서 기장 부기장 자도 돼요. 지금 기계가 훨씬 잘해요. 컴퓨터가. 그럼 재판도 컴퓨터가 잘하는 게 확실한데 AI가 사람에 맡길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최근에 딴 거 몰랐지. 그러니까 이 사실심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의 AI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심이니까 증거를 나가서 조사하고 그래야 되니까.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잖아요. 저는 우리가 과학의 발전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AI가 노벨상 받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왜 사람이 그걸 하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월급 안 줘도 되잖아요. 쓸데없는 짓 막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AI가 하면 심리불속행. AI가 판결하면 5분이면 판결해요. 만것이 심리불속행으로 쓰게 버릴 이유가 없어요. 한 5분이면 합니다, 그거. 그럼 소송비도 굉장히 싸질 거예요. 컴퓨터 들어가는데 비용 얼마 들겠어요? 아마 대법원 인지되는 수만 원이면 끝날지 모릅니다.
돈 10만 원 안쪽이면 될 것 같아요. AI로 하는 그 인지대금은. 자, 여러분 여기서 아까도 인용해 드렸습니다. 일본에 거주하시는 페이스북 저널리스트, 히로시 가네시로라고 하는 분의, 글을 또 한 번 인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과학은 학문이다. 철학도 학문이다. 그러나 법학은 학문이 아니다. 게다가 법학은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다. 법학을 다루는 자가 맘먹기에 따라 극과 극인 선과 악을 오간다. 보편적 사회 및 시대 정세에 반하는 판결은 범죄행위다. 는 겁니다. 예.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방 댓글이 들어왔어요. 이런 댓글, 기자도 AI가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이게 AI가 썼는지 사람 기자가 썼는지를 모르는, 오히려 AI가 더 잘 써요. 몇 년 전일 겁니다. 미국의 버즈피드라고 하는 매체,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인데 버즈피드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뉴욕타임즈 이런 거는 상대도 안 됐어요. 버즈피드라고 하는 매체의 사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가서 만났어요. 왜냐하면 조선일보도 관심이 많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매체의 사장이니까 가서 만났어요. 이제 버즈피드의 사장을 조선일보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기요, 버즈피드에는 기자가 몇 명입니까? 근데 버즈피드 사장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니, 한국에서는 기자가 아직도 기사를 씁니까? 조선일보 기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뭐 기자가 안 쓰면 누가 씁니까? 미국 버즈피드라고 하는, 매체의 사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버즈피드는 컴퓨터가 쓰는데, 여러분 이겁니다. 이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가장 먼저 퇴출된 직업이 마부랍니다. 마부. 이제 AI가 발전되면서 퇴출될 직업이 판사, 기자, 이런 사람들이 퇴출될 위기에 놓인 직업입니다. 그것이 가속되는 것이 어떤 게 가속되느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위기는 가속됩니다. 권순일이 같은 사람 때문에 맞아, 재판은 AI가 해야 돼, 이렇게 가속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기사에서 보여드렸죠. AI가 노벨상도 받을 그런 지경인데, 아마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AI 재판을 도입한다면 1등 공신이 김명수와 권순일일 겁니다. 자, 좀 다른 뉴스를 진행합니다. 지금 집값이 자꾸 오르고, 그 다음에 내년 총선도 있고 하니까, 원희룡 장관이 몸이 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신도시의 개발 물량을 늘린다는 겁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쓸데없는 짓을 원희룡 장관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원희룡 장관은 아마 신도시에서 출마할 것으로, 고향인가 그런 쪽에서 출마할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잘못되는 겁니다. 신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서운할지 모릅니다만, 우리나라 집값을 잡는 것은 서울을 재개발하는 겁니다. 일본의 동경은 용적률이 1000%, 2000%예요. 우리는 서울은 용적률 300%를 주느냐 안 주느냐 가지고 서울시하고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용적률 300%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주택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서울의 용적률을 높여줘야 합니다. 지금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 숫자를 늘리지도 못하면서 집값만 높여줍니다. 집값만. 그러니까 집값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또
이런 신도시로 가야 돼요. 신도 사람들은 이 대신도시에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서울로 지옥철을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용적률을 높여주면 되잖아요. 용적률은 국가의 권한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의 권한이에요. 자, 제가 살고 있는 목동에도 지금 매일 용적률 가지고 서울시가 티격태격 싸우고 있어요. 이 용적률은 서울시 오성시장의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역 주민의 권한이에요. 아, 나는 용적률 한 1000% 정도 쓰겠다. 그러면 지역 주민이 쾌적함을, 그 동네 지역 주민이 쾌적함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집을 많이 짓는 겁니다. 국가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압구정, 특히 압구정의 경우에 용적률 300% 가지고 뭐 티격태격 싸우는데 10년 후에 압구정의 대형 평수는 100억 갑니다. 100억. 왜 재개발 재건축이 목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집값을, 남의 집값을 올려주는데 재개발 재건축 초점에 맞춰져 있냐는 것이지요. 원희룡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 원희룡 장관이나 오세훈 시장은 옛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나 박원순이하고 50보 100보입니다. 그 사람들. 자, 답답합니다. 나라 망합니다. 이거 서울에 압구정동에 10년 후에 그 아파트가 100억 정도 가면 나라 망합니다. 왜? 이번 생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이생망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라 망합니다. 자. 예,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저는 지금 4월 혁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가지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훌륭한 분들, 자, 국회에 가십시오. 라고 권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저에게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정당 8개를 통폐합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통폐합합니다. 10개 이상 늘어날 겁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는 추가 내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이상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보내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색 링거 맞으면, 흰색 링거 맞으면 얼마인지 단직할 수 있어요. 그 아마 박은식 대한포럼의 공동대표인 박은식 젊은 이사가 이재명에 많은 수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 모든 영양소가 다 있어서 그거 얼마든지 단식할 수 있어요. 이제 제발 쇼 그만하고 끝내시오라고 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이재명이 단식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로 기자님은 절대로 윤빠가 아니라는 거, 이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 저는 윤빠가 아닙니다. 저는 윤빠도 아니고 앞으로도 어떤 사람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그건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이상로 기자님은 여기 애청자가 인정합니다. 태극기를 두고 국가가 확실하시면, 예. 저는 페이스북에 보세요. 2016년도 태극기 집회 연단에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뒤에서 시민들과 같이 있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날짜를 써봤어요. 2016년, 2017년, 뭐 이렇게 시청학 광장에서 한 손에 태극기, 한 손은 성적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내 후손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준다. 라고 했습니다. 편견에 가는 사기꾼 판사들보다 차라리 AI 판사가 낫죠. 편견뿐만이 아니라 사악한 판사입니다. 한국의 사악한 판사들이 말해요. 국민이 혈세를 빨아먹는 세금 중 법기술자, 대법관들을 전부 싹 없애고 AI 판결을 맡기자는 이상로 기자님 정론 논편 적극 지지합니다. 예, 저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사실심을 다루는 쪽 판사는 내버려 두지만 법률심을 다루는 대법관은 AI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서울시에 지금 강북 같은데 용적률을 높여줘서 주택 공급수를 늘려야 합니다.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